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조선 건국 과정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조선 왕조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죠. 한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특히나 한양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양을 수도로 정한 이유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한양에는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겠죠? 그 건물들 속에 유교 정신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조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조선의 500년 수도인 한양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사진 특강 보고 왔었죠. 그쵸? 특히나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이성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성계가 나라를 어떻게 건국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제자들 책으로 복습을 좀 하고 오신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성계는 신진 4대부 중에서 누구누구와 손을 잡고 1392년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그 누구누구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서요, 정도전을 자신있게 고르신 분들이라면요, 어깨 딱 펴시고요, 강의 바라봐 주시고요. 틀렸어요. 집중력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조선의 건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고려 마지막의 상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이 고려 마지막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어떤 왕이 있을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공민왕입니다. 물론 공민왕이 고려의 마지막 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왕도 있고 창왕도 있고 공양왕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고려가 급속도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민왕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공민왕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민왕 전에는요, 충 무슨 왕이라고 해서요, 원나라 간섭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공민왕은 나는 원나라 간섭을 받지 않겠어라면서 개혁을 많이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쵸? 또 거기에다가 고려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원나라 세력을 믿고 막 대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 토지 빼앗고 그리고는 세금 안 냈던 그런 나쁜 무리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권문세족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면서 더 나아가 권문세족이 저지르고 있는 나쁜 문제점, 잘못된 문제점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민왕이 개혁을 할 때요, 혼자 할까요? 아니죠. 이때 왕의 개혁을 도와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신하들은요, 권문세족과 달리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고려에 이제 관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바로 정도전과 정몽주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쓰면요,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이 두 분은 형제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일단 정몽주 선생이 5살은 많아요. 하지만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동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요, 유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고려의 관리가 딱 되었어요. 그리고는 공민왕의 개혁을 추진할 때 공민왕을 도와주는 거죠. 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불러주고요. 새롭게 등장하였으니까 신진사대부. 말이 조금 어렵죠? 신진사대부라고 불러줍니다. 자, 비록 공민왕은 나중에 암살당해 돌아가시지만 이분들의 어떤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고려는 뭔가 잘못됐어. 권문세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들의 비판적인 생각은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자, 고려의 또 다른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공민왕이 열심히 개혁하고 있을 때요, 위쪽에서 자꾸 누가 침략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렇죠. 홍건적이라고 하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는 중국 농민 반란군들이 많이 또 공격을 했었고, 밑에서는 일본 해적들이 많이 또 침략을 했었었죠. 그렇죠. 그들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나 컸었는데 역사는요, 상당히 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요. 한쪽에서는 피해를 입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누가 있냐면요, 최영 장군이 있어요. 혹시 우리 제자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분이 바로 최영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이성계도 이 당시 성장하게 됩니다.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요, 원래 집안이 좀 좋은 편이에요. 반면에 이성계 집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공민왕 시기 때 이제 공민왕을 위해서 충성을 또 했었고, 이성계 같은 경우는요, 뛰어난 활솜씨 알고 계시죠? 그쵸? 그 뛰어난 활솜씨를 바탕으로 해서 왜구를 격타하는 과정 속에 상당히 또 인기를 얻게 되면서 명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성계와 같은 사람들, 군인이죠. 군인은 문인이라고 합니까? 무인이라고 합니까? 무인이라고 불러주죠? 자, 그래서 무인 세력이고 새롭게 등장하였으니 신흥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이성계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였더라.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이성계가 어떻게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려말 상황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요, 원나라가 강성했지만 10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이제 명나라가 등장하고, 이 둘이 이제 서로 등장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혼란한 시기 때 홍건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새로 등장했던 이 명나라가요, 고려 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공민왕이 직접 가서 되찾아온 땅이잖아요. 이 땅을 명나라가 달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려의 땅을 달라고 하는 저 명나라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해서 명나라 공격하라고 하고, 이참에 여기 있는 땅을 요동이라고 우리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그 요동까지 정벌하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특히나 이 요동 정벌을 적극 추진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앞서 보셨던 최영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는 생각이 달라요. 이성계는 지금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4가지 이유를 들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그가 내세웠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고려는 작은 나라고 명은 큰 나라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뭔가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할 당시가 여름이에요. 한참 농사 지어야 될 때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농사 짓는 농민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되고, 그럼 농사는 누가 집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고려 말에 왜구가 계속 공격해 온다라고 했죠. 우리가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게 되면 밑에서 왜구가 또 고려를 공격할 수 있다.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우리 고려의 가장 또 최고의 부대는 또 활 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시 이제 활의 접착제로 쓰던 것이 악효인데요. 그 악효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활의 실가 탱탱하게 당겨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무기가 좀 약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전염병이 돌 수 있다라는 그 4가지 이유를 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하지만 이성계의 의견은 반영이 안 돼요. 왜요? 최영 장군이 훨씬 더 지위가 높거든요. 자, 결국 그러니 이성계는 왕의 명령을 받고 명나라 이제 치러 가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군대가 쭉 가다가 어디에서? 여기 무슨 강입니까? 그렇죠.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결국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회군이라고 불러줘요. 군대를 돌렸다라고 해서 회군이라고 하고, 그 장소가 위화도이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결국 이렇게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와서 결국 그에게 전쟁을 이제 일으키라고 이제 침략을 하라고 명령했었던 최영과 우왕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성계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왕, 공양왕 계속 왕이 되고 실질적인 고려의 권력을 이성계가 딱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앞서 잘 보세요.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고려가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이들은 이성계와 손을 잡고 고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개혁이 계속 추진되면 될수록 이성계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 간의 생각 차이가 나오게 돼요. 정도전 같은 경우는 그래, 차라리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지만 정몽주는 아니야. 어떻게 신하로서 고려를 배신할 수 있지?
고려는 계속 유지되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정몽주가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요, 이성계 병문안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병문안을 간 자리에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몽주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결국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나 이방원인데 정몽주 선생 어떻게 조선 건국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비들은요, 우리 조상들은요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 뜻을 물어봤는데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당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고려인들 어떻고 새로운 나라인들 어떠니 우리 치기 얽혀져 있는 것처럼 서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정몽주의 대답이 뭐냐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내가 1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의 하얀 뼈가 흙이 되고 내 넋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한 임은 바로 누굴 말한다? 고려를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고려를 향한 충성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피살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고 아버지가 조선을 세운 데 참여를 했죠. 그럼 그는 나중에 왕이 되죠. 그가 바로 조선의 3번째 임금 태종이 되는데요. 그래서 태종은 자기가 조선 건국에 워낙 이제 악역도 많이 맡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야, 세질 거야 라고 하면서 왕 말고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지지 마. 사병제도를 없애줘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사병제도를 없애고 모든 백성들 내가 관리하겠어 라면서 호패를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도전은 이성계 더불어 이제 손을 잡게 되죠. 그리고 정몽주는 제거를 당합니다. 정몽주가 죽고 3개월 후에 드디어 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선생님이 오늘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 건국 과정에서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보니까 정도전, 정몽주, 최영, 이성계가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결국 조선 건국에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신진 4대부와 이성계라고 하는 신흥무인 세력이 주도하였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부분 내용이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시켜 주세요. 이성계는 위화도행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도전과 더불어 나라 세웠습니다. 반면에 그렇죠. 정몽주는요. 결국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선주교에서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두 번째 주제에서는요. 조선의 그 다음 왕을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마인드맵으로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조선의 수도 한양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를 몇 페이지 피시면 되냐면요, 교재 48페이지를 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이요, 세워지자마자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수도 예전, 개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성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전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별로 있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이성계는 고려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아서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왕시성을 가진 왕족들이
수도 개경에 살고 있었고 여기다가 정몽주는 죽었어요. 하지만 정몽주와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많은 또 고려의 신하들이 개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성계 입장에서는요, 개경이 너무 불편하고 싫어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싶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민 끝에 결국 한양이 낙점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궁금해요. 도대체 한양이 어떠한 이점, 좋은 점이 있었길래 이곳을 수도로 삼았는지 지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보니까 많은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과거 우리가 공부했었던 각 시대의 수도들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삼국시대의 수도들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하면 그렇죠, 평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제의 마지막 수도 하면요, 사비성이 있네요. 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성이 도읍지였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 도읍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양이 도읍지가 됐는데요. 여러분 지도로 봤을 때요, 한양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한반도의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 가기도 좋고 남으로 가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집에서요, 전기를 쓴다, 물을 쓴다 그러면요, 나라에다가 뭘 냅니까? 돈 내죠. 물세, 전기세 내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세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쌀을 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고속도로나 뭐 철도 이런 게 편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쌀을 운반하는 게 정말 힘겹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쌀을 운반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양은요, 남한강, 북한강 이 한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쌀을 운반하기도 너무나 좋은 거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 지도는 여러분들 한양의 모습을 조금 확대시켜 둔 건데요. 옛날 지도라서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산이에요. 북쪽에도 산이 있고 동쪽에도 산이 있고 서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동, 서, 남, 북. 이렇게 여러분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요, 좋은 점이 뭘 것 같아요? 우리 겨울 되면 정말 춥죠. 북쪽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침입할 때, 밑에서 일본이 침입할 때 그 침입을 막아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한양으로 도읍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 비록 판서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말로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제자들이 대신에 읊어줄 수 있을까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자막을 조금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저를 봐주세요. 한양으로 도읍지를 정한 첫 번째, 나라의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무슨 강? 그렇죠, 한강이 있더라. 그래서 한강을 이용한 교통이 편하다. 강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로교통이 편하다. 물수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기도 상당히 유리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한양의 모습을요,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두 개의 지도 중에서요, 오른쪽에 봤었던 옛날 지도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한번 봐주세요. 일단 산이 상당히 많았었죠? 북쪽에도 산이 있었고, 동쪽에도 있었고, 서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고. 여담인데요, 서울의 남쪽에 있는 산, 그래서 산의 이름이 무엇이게요? 바로 남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한양 안에 많은 건물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왕이란다면 이 한양 안에 가장 먼저 무슨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왕궁이요? 예, 저 같아도 왕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은요, 왕궁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웠냐면 종묘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자, 지난번 사진 특강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종묘, 어떤 곳입니까? 조선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는 곳이에요. 위패라고 하면 왕의 이름, 왕비의 이름을 새겨둔 나무입니다. 그것을 모셔두고 있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조선은 유교를 아주 강조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 조상들에게 나라 세우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리고 나중 후대 왕들은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을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미에서 종묘를 제일 먼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이곳에 가서 직접 제사를 지냈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곳 말고도 여러분들 서쪽으로 가시면요. 또 뭐도 있냐면 사직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사직단,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농업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게,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로 또 제사 지내기에서 사직단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는 곳곳에 그렇죠. 바로 이제 궁궐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조선에서는요 5개의 궁궐이 지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조선의 가장 중요한 궁궐,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곳이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 많이 받아라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렇죠? 경복,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큰 복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경복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때부터 나라의 중심 궁궐로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이 경복궁이 다 불타버립니다. 왕이 그러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경복궁에서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시면요 동쪽에 궁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덕궁이에요. 자, 그래서 한동안은 창덕궁을 상당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조선이 모두 27분의 왕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26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종인데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그래도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에 있어야 돼 라면서 조선 말에 경복궁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 외에도요 창경궁도 있고요 경희궁도 있고요 덕수궁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주시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제 궁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워낙 산이 많죠? 이 산들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성곽을 쭉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성곽 중간중간에는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딱 보니까 방향이 느껴지시죠? 그쵸? 동쪽에 있는 큰 문이다. 동대문. 서쪽에 있는 큰 문이다. 서대문. 남쪽에는 남대문. 북쪽에는 북대문. 큰 4개의 문이라고 해서 사대문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이라고 불러준 건요. 쉽게 말하면 별명인 겁니다. 원래 이름은 따로 있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 알고 있는 제자들 있을 것 같은데요. 동대문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흥인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남대문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숭례문. 우리 제자들이 숭례문은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서대문의 원래 이름은? 이건 조금 어렵죠? 돈이문이라고 불러주고요.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이름은 그냥 지은 게 아니더래요. 조선은 유교를 강조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유교적인 의미를 다 하나씩 숨겨놓고 있는데요. 인, 의, 예, 지. 그런데 원래는 숙지문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숙정문이라고 이제 바꿔서 지금은 숙정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공자가 강조했었던 주요 핵심 사상들을 이렇게 문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요, 건물 중에서 가장 먼저 지은 것도 왕과 왕비의 밑패를 모셔두고 있는 종묘이고, 이름 또한 이러니, 이 한양이라는 곳은 어떤 사상, 그렇죠, 유교 사상을 상당히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칠판으로만 보면 조금 느낌이 안 오죠. 사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것, 지난번에 우리 봤었죠? 예, 종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묘는요, 한눈에 봐도 뭔가 조금 차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궁궐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알록달록한 색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그 느낌 속에서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런 느낌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자, 특히나 정말 길죠. 그 독특한 분위기. 자, 종묘는 지금도 매년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종묘제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건물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형식 또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요, 꼭 보존하자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의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숭례문이에요.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사진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현판이라고 하거든요. 현판의 모습이 세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현판은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로로 있죠. 그 모습 자체가 좀 독특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레자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상에서는 선명하지 않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숭례문 같은 경우는요, 조선 초기에 건설이 되어가지고요, 우리한테 이제 500년 이상 동안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문화재 중에서 또 국보다, 보물이다 이런 거 지정하잖아요. 숭례문은 우리나라 국보 1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불탔죠. 그쵸? 2008년도에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2층 누각이 거의 다 무너졌고요. 현판도 떨어져가지고요. 예, 지금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수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겨울에 이제 완공이 될 텐데요. 500년 동안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했었는데요. 정말 5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불타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을 통해서요,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었겠죠. 자, 이번에 보실 곳은요, 보신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각을 보신각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뭐라고 했냐면 종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누각이다 그래서 종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2층에 보면요, 종이 있어요. 우리 매년 12월 30일 밤 12시가 되면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종치죠. 그쵸? 제야의 종소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종을 여기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요, 매일 쳤어요. 조선시대는 이제 밤 10시가 되면요, 한양의 도성문들을 잠급니다. 여기서 땡, 땡, 땡 동을 치면 문을 잠그고 새벽 4시가 되면 또 다시 종을 치면서 문을 열어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양의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도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곳은요, 광화문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광화문은 사대문 안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쵸? 그럼 이 광화문은 도대체 이곳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을 좀 해주세요. 이 뒤쪽으로요, 경복궁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하게 되면요, 조선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신하들을 모아놓고 크게 우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었던 근정전을 비롯해서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요, 지금은요, 일제가 워낙 파괴를 많이 해가지고요, 건물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곳곳에 잔디밭이 많이 있죠. 원래는 그 잔디밭에 있었던 많은 곳들이 다 건물들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 들어가는 정문이었던 이 광화문은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나라 통치에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요, 이곳에는 사악한 기운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면서, 혹시 여러분들 해태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해태는요, 상상의 동물인데요, 불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이 해태상을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 위치가 바뀌어져가지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해태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진에선 볼 수가 없죠. 그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진을 구해지 못해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태상까지 우리 광화문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선생님이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문화재의 모습과 그 밑에 명칭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시켜 두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했어요. 조선의 여러 가지 건물들, 한양에 세울 때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웠다라는 거? 그렇죠. 유교 사상, 유교 정신에 입각해서 건물들을 세웠다라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했던 두 가지 주제를 또 벌써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인드맵으로요, 잠깐만 두 번째 주제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요,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고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그랬어요. 1번은 우리 제자들 정말 자신 있게 풀 것 같습니다. 한양은 유교 정신을 담아서 건설하였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한양은 어떤 강을 이용한 수로 교통이 편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강? 한강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뭐뭐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종묘가 되겠습니다. 4번, 4대 불가로를 내세운 누구누구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는 권력을 잡았었죠. 잘하셨고요. 마지막 5번, 뭐뭐는 임진왜란 때 불탔으나 흥선대원군이 다시 세운 궁궐입니다. 이곳은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5개 풀어보셨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잘 풀리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요.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모두 5개의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5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도 서울에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가장 오래된 곳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순으로 답사를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러야 하는 곳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래된 곳부터 최근의 곳대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지도를 봤더니요. 경복궁, 암사동 선사유적지, 북납토성, 경천사 10층 석탑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암사동 선사유적지, 말 그대로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움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딜까요? 풍납토성이에요. 풍납토성이다, 몽촌토성이다 그러면 백제시대 때 초기 도읍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있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경천사 10층 석탑. 그 문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까요?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마지막 4번이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이 됩니다. 그러니 답은 몇 번? 1번 경복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5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제자들과 함께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기억과 니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자, 기억은 이방원. 이미 우리 시는 한번 읊어봤었죠. 자, 니은은 정몽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제자들 먼저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서 피살되었다. 그렇죠. 니은 정몽주. 자신 있게 풀었습니다. 2번, 호빼법을 실시하여 인구 동태를 파악하였다. 선생님이요,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요. 우리 호빼법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너무 풀어봐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제자들이 조금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태종 이방원이라는 거 지금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지겹게 호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유교 정신에 따라 한양을 설계하였다라고 했는데요. 한양에다가 사대문 이름도 만들고요. 이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정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 누구도 답이 안 되겠죠. 4번에서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설치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사진 특강에서 봤어요. 사군 육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출하였던 거. 어느 시대? 세종시기 때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이 시도가 워낙 중요해서 우리 제자들과 정말 꼭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 조금 어려웠었지만 여러분들 문제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다음은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의 토론 내용입니다. 밑줄 친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된다면 도읍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한결이가 내세우는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 이유가 안 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기출문제에서요. 이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문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1번.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들어본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답은 1번인데요. 왜 1번이 되냐면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바닷가 이 부분은요. 예전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가 있으니 굳이 바다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압록강만 건너가면 중국과 교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좋다. 산을 끼고 있는 거 맞죠? 3번,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맞죠? 4번,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답이 됩니다. 그쵸? 답은 그래서 확실하게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요. 다음은 역사 스피드 퀴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숭례문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숭례문을 답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뭐가 될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이 문은 얼마 전 화재로 불타서 지금은 복원 중이야. 2008년도에 불탔다라고 했죠. 오늘은 1번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에서요. 한양을 드나드는 4곳의 큰 문 중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으면 동대문,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이죠. 들렸네요. 3번에서요. 보물 1호라고 했는데요. 보물 1호는 동대문, 흥인지문이고요. 우리 숭례문은요. 국보 1호라고 하였습니다. 자, 4번. 이 문 앞에는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가졌다는 해태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에 주장을 한 인물이 행한 업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농사철에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죠? 4대 불가론이라고 불러주죠. 1번, 요동정벌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거는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최영 장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신진사대부라고 하면 정도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성계는 정도전과 손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맞네요. 3번,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이성계 맞습니까? 4번, 고려 마지막 왕이 공량왕이죠. 그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아서 조선을 건국하였다.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요. 오늘 문제는 유난하게 답이 1번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물 문제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한양과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기출 포인트 짚어보면서요.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선 건국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성계, 그의 아들 이방원, 정도전, 정몽주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양의 위치적인 장점 그리고 주요 건축물의 특징에 관한 문제도 사진과 더불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선 전기를 공부하는 오늘은 본격적인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에는요.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다른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수업 시간 복습 잘하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